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거래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서졌지만 이 기관들의 강한 팔자세 속에서 다시 한번 3천선을 내어주는 모습이었는데 4거래일 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삼성전자, 어제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강한 흐름을 연출했는데요. 어제 코스닥은 등락을 반복하다가 0.6% 상승한 102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뉴욕 증시는 오늘 밤에 시작되는 장이 휴장을 하게 됩니다. 이 추수 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을 하기 때문에 경제 지표라든지 FOMC 의사록 등등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용지표세도 계속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런 수치가 계속된다면 조기 금리 인상을 피해갈 수 없고 또 테이퍼링 속도도 가속화하겠다라고 이런 의사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오늘 이번 주 목요일장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저희와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 오늘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에 대한 대결 구도가 펼쳐질 텐데 지금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점유를 하고 있지만 애플도 금방 전기차 시장을 따라잡을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그 다음 목표인 자율주행에서는 어떤 기업이 선점을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언제쯤 회복이 될지 현황과 전망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이주연의 고수익 작전 시간, 코로나19 진단키트주 대 여행 항공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대를 돌파하면서 진단키트주가 오랜만에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던 여행 항공주와 대비해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자율주행, 테슬라 대 애플입니다. 애플이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를 2년 정도 앞당기면서 테슬라와 애플에 대한 양강 구도가 좀 펼쳐질 예정인데 이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지금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이 테슬라를 이제 좀 따라잡기 위해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시장까지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또 시세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 주시죠. 네, 먼저 일단 시장 내 지금 상황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테슬라의 전기차 독주 시장. 이 부분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 근데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들, 현대차도 그렇고요. 포드사, GM사, 하다못해 독일산 자동차들도 여기에. 그리고 고가 페라리랄지 람보르기니랄지 이런 고급 차량들의 전기차 생산, 가속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애플카가 조기 도입이 된다라는 이야기에는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시장이 상당 부분 무르익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점차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은 과거와 같은, 작년과 같은, 아니면 특히나 작년과 같은 그 극대의 모멘텀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술 발전,
기술 혁신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이냐. 결국은 자율주행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애플사의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의 조기 출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존 자동차 시장, 전기차로의 전환 자체가 상당 부분 가속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요국들이 ESG, 환경과 그리고 사회와 그다음에 어떤 그 투명성, 이런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ESG 정책 속에서의 그린화 추구 전략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결국은 앞으로 이미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이 사실상 시작이 되었는데 그 지각 변동의 형태 자체가 전기차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전기차는 기본이고 자율주행 자체가 장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소위 말하는 미래 자동차 시장, 스마트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핵심, 화두가 결국은 자율주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주요국들의 그린화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에 의해서 사실상 매년 그 에너지원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석연료에서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이 지금 현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전기 소요량 이 중에서 에너지원 자체가 화석연료 지금 현재는 20% 내외입니다. 근데 이게 2050년에는 50% 어마어마한 양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에 따른 부작용, 이에 따른 변화, 이에 따른 산업 내 영향, 사실상 중국의 전력 생산, 중국의 환경 대책에 따른 석탄에 의한 전력 생산 이 부분을 조절하는 바람에 호주산 석탄 금지를 했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중국의 전력난이 생기게 되었고 그 전력난은 결국에는 그 공급망 충돌이라는 공급망의 문제라는 그런 부분까지 확산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환경과 관련된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에 따른 결과물인 전기 에너지원의 증가는 너무도 명약관화한 일이 되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전기에 대한 파이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경쟁력을 어떤 부분에서 찾아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혁신이 나타나야 될 것이냐. 결국은 자율주행이 일단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FSD라는 것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성장성을 계속 시장 내에 어필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주가 형태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애플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에서의 어떤 그 시장 성장성의 한계, 더 높은 그리고 더 확장된 기술 그리고 더 확장된 사업을 위해서 그들의 노력은 애플 TV 플러스로도 확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로까지 확장이 되어진다라는 점. 자동차로의 확장은 말 그대로 자동차가 미래 산업, 미래 생산, 미래 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쟁력, 그들은 기존 사업을 융복합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영역을 창출해 나가겠다. 그 새로운 영역은 자동차 시장이다. 그 자동차는 전기와 자율주행이 같이 맞물려진 부분이다라는 점. 미래 자동차의 컨셉은 어찌 보면 애플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컨텐츠와 하드웨어 그리고 자동차, 전기에너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애플의 추구 전략과 일맥상통한다라는 점.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면서 사물간 융합
그리고 초연결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될 것이냐. 전기와 자율주행 앤 인포테인먼트 텐데 여기에서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는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미 전기에 대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인식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과 컨셉, 약간은 좀 먼 이야기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애플카의 조기 출시를 계기로 해서 상당 부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부분과 빅데이터 부분과 초연결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해 보일 것이다. 앞서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 특히나 전기 에너지원은 이제는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는 이제는 레드오션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소위 말하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자사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를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과거 기계장치였던 자동차, 엔진의 성능이랄지 트랜스미션의 성능이랄지 각종 그 편의장치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별화가 있었지만 전기자동차가 도입이 되고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면서 점차 이런 어떤 그 차별화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전기차에서의 차별화 분야는 배터리의 성능과 차량의 가격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렇다면 과거 기계장치로서의 자동차와 전자장비로서의 자동차 완전히 달라지게 될 텐데 현재 지금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들이 가지고 갈 전기자동차 업종이 가지고 갈 그 차별화 포인트는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테슬라도 지금 FSD라는 부분으로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시장 내에 어필을 하고 있고 애플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겠죠. 결국은 전자장비와 운송장비와 자동차도 이제는 전자장치가 되었습니다. 차별점이 유사해지지 않겠느냐. 디자인과 편의사양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핵심적인 어떤 기능, 그 핵심적인 기능은 자율주행이 될 텐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율주행. 작년부터 계속 시장 내에 오락가락하던 들락날락했었던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들락날락하게 되느냐. 결국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단기간에 마무리되어지지 않는 소위 말하는 조금은 좀 중장기적인 이슈 그리고 중장기적인 테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게 순간적으로 모멘텀이 살아나고 또다시 모멘텀이 줄어들게 되었다가 다시 모멘텀이 살아나게 되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우상향 추세가 보이게 되는. 왜냐하면 점차 우리 인류는 자율주행이라는 그 기술을 궁극적으로는 개발해 낼 것이다라는 자신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에 대한 투자 전략,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마치 R&D 중심의 바이오 업종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다. 1임상도 있고 2임상도 있고 3임상도 있고 이에 대한 승인 과정도 있고 그리고 제품의 출시 과정도 있고 개발만 되었다라고 해서 그 개발 임상 돌입만 했다고 해서 이게 성공하다는 보장도 없고 따라서 바이오 업종과 유사한 투자 전략에 접근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모멘텀이 생겼을 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내 점차 모멘텀이 둔화되어져 가는 시기. 왜냐하면 추후에 또다시 모멘텀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따라서 저가 매수 후 홀딩 전략이 유효하고 이런 모멘텀의
오르락내리락이 반복되면서 옥석 가리기는 계속됩니다. 소위 말하는 기술력이 인정되어지는 회사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잔존하는 그 숫자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 옥석 가리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보시면 매우 유효한 중장기 나의 포트폴리오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시장 변하고 있다. 가장 큰 시장 그리고 가장 변화가 많은 시장은 자동차이다. 이제 자동차는 과거에 운송 장비, 기계 장비가 아니라 이제는 전자 장비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 꼭 명심해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분명하게 와닿으시는 부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이 테슬라와 애플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포트폴리오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섹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유망한 섹터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어제 마감 상황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제는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만이 좀 상승을 했고 다우존스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은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다 보니까 경제 지표나 FOMC 의사록 등등이 좀 어제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해준 것 같은데 일단 경제 지표, 이 고용 지표가 또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이 FOMC 의사록에서는 이 테이퍼링 가속화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작전 세워주실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 가만히 보면요. 아침에는 조금 좀 빠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오늘서 계속해서 만회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FOMC 의사록이 조금 일찍 발표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라면 테이퍼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 그 이야기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테이퍼링의 마감 시점은 내년 6월이 되겠습니다. 시작으로부터 8개월. 지금 정리해드리면 매월 이때까지는 그 연준에서 시장 채권 매입을 월간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1,20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약 한 달에 저 정도로 했죠. 120조, 130조에서 140조 원 정도의 어떤 채권 매입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을 매월 1,200억 달러를 사는 데서 매월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1,200억 달러를 다 줄이는데 매월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니까 그 기간이 약 8개월 걸린다. 그래서 계산을 거꾸로 해봤더니 내년 6월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될 것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내년 봄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는 테이퍼링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테이퍼링이 끝난 이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라는 그러면 금리 인상 시점이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시장 조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우리 이수연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0년 만에 최저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고용이 개선이 된다라면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고용이 개선되어졌다. 그럼 더 이상 고용이 걱정될 수준의 위치가 아니다라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만이 FOMC에서 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FOMC는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였다라는 점. 여기에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3분기 GDP가 기존에 이제 그 속보치 2.0에서 지금 그러니까 속보치 잠정치 2.0에서 이제 확정치 2.1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게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라기보다는 시장 오히려 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테이퍼링이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투자 심리가 우세하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 하락분을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여기서 다우지수만 0.03% 상당히 미미한 숫자의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 0.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기술주로의 저가 매수자가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PC 관련된, PC의 향후 매출의 증가, 소비 증가세가 예상이 되어지게 되면서 AMD랄지, 엔비디아랄지, HP 그리고 델 컴퓨터의 주가가 각각 3%에서 10% 정도로 지난밤 미국 시장의 특징 사항으로 포착이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아마도 PC와 관련된 그러면 결국은 PC의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난밤 미국주의 특징, 오늘 우리 시장으로의 대입, 적용 어떻게 하실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시장 내 여전히 우려감과 기대감은 존재합니다. 우려감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가장 크고요. 공급망 차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주요국 정부가 발벗고 나선 그런 상황. 여기에 이제 그 유로존의 코로나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대 사항은 연말에 대한 소비감이 있고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이 있고 신년 정부 정책에 대한 정책적 모멘텀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일단 코로나 재봉쇄도 있긴 있지만 위드 코로나 상황은 어쨌든 우리나라 4,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봉쇄 쪽으로의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물론 조심스러운 행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드 코로나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향후 연말 소비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1월 효과 신년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관심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나의 그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계속 유지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상황 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작전 자세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이시죠?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저희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차량용 반도체 현황과 전망입니다. 이번 주 자동차 섹터 살펴보고 있었는데 늘 해주시는 말씀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어디서도 이 차량용 반도체 대체 언제쯤 회복이 되고 언제 나아질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이슈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재확산 소식 때문에 이 동남아 쪽에서 이 공장들이 또 가동이 중단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다시 한번 또 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자동차 섹터를 살펴보면서 업종에 대해서 월요일 설명을 드렸고요. 화요일, 수요일은 현대차와 기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어떤 것을 또 기업을 말씀드릴까, 부품사를 말씀드릴까 고민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좀 자동차, 반도체 모두 다 좀 얽혀있는
차량용 반도체 현황과 전망을 좀 짚어드리는 게 투자자의 시선으로 앞으로 준비하고 현재를 대응하는 데 좀 더 유익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24일 신영증권, 6월 1일 유진투자증권, 7월 27일 IBK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토대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앞에 수식어구처럼 들어갑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대형주 중심의 자동차 기업들이 반등이 좀 나오나 싶으니까 최근 수급난 완화에 따라서 가동률 증가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현황을 좀 보면요. 11월 22일까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글로벌 자동차 생산 기업의 생산 차질이 약 1,000만 대 이상까지 늘어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없었더라면 1,000만 대가 이미 출고가 되었을 텐데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수급난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생산 1위 업체인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새로운 신규 장비 라인을 깔던가 아니면 장비의 배치를 새로이 해서 전자기기 쪽으로의 반도체를 조금 줄이고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높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는 있으나 구조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다. 반도체 라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반도체 생산 기업에게는 어마어마한 타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선 주문되어 있고 계약되어 있는 물량들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다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공장에 먼저 이 반도체를 조금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좀 보실 때에는 미국 비중이 큰 부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 속도가 비교적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주가 상황이 좋았던 SL이나 만도, 화신 같은 경우에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확보를 위해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는 반도체 업체와 우리가 합작법인을 세우든가 해서 협력을 늘려서 앞으로는 이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왜 부족한가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수요 예측에 실패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완성차 업체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을 거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자동차도 예년보다는 좀 덜 사지 않을까라는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OEM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발주 자체를 하향 조정을 시킨 것이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 예측에 실패를 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나 자율주행 등 기술 확대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하물며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개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전장 부품, 이 전자 제어 장치들도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의 시트를 앞뒤로 움직이는 시트 포지셔닝 마저도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손으로 당기고 누르고 해가지고 등받이의 기울기를 앞뒤로 조절을 하거나 차량의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때에는 시트 아래쪽으로 손을 넣으면 당기는 레버를 통해서 키가 작거나 크신 분들의 시트 포지셔닝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물며 그것을 제어하는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확대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그리고 올해 있었던 이슈죠. 일본의 지진과 화재로 르네서스 공장이 3개월여 중단을 거쳤고요.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인피니언 그리고 NXP 등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가동 중단이 결국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에 조금 더 불을 끼얹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원인을 또 살펴본다면 일반 반도체와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차량용 반도체와 고성능 반도체로 전자기기 반도체로 조금 양분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차량용 반도체 쪽은 마진율이 적은 반도체로 분류가 됩니다.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높은 반도체의 생산을 더 늘리면 늘렸지 마진율이 낮은 차량용 반도체 위주의 생산 라인을 그렇게 늘리거나 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설비 확대에 미온적이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원인으로 좀 짚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을 보실 때 이제 최악은 상황은 지났다. 좋아질 것은 맞으나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성차 공장 가동률이 높아져야 하위 부품 업체들도 차례로 좋아지겠구나.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향 부품 공급이 비중이 높은 기업들 먼저 비교적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앞으로 업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 앞으로 이 자동차 업계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고 계신데요.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해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내연기관차는 줄어들고 전기차는 늘어날 전망으로 모두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수요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체크해 주실까요? 네, 앞서서 차량의 기술이 좋아지고 그리고 안전 제어 장치도 전동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인 수치로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자율주행차, 전기차의 차량용 반도체 탑재량은 약 2,000개에서 최대 3,000개까지 넘어가는 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탑재량이 300개, 많아야 500개 미만이었는데 거의 10배 수준까지도 차량용 반도체 탑재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요 예측에도 실패했고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량용 반도체 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 비용도 내연기관은 430불 내외였습니다. 500불 미만이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비용은 약 900불까지도 치솟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2배 가까운 비용의 증가까지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투자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차량용 반도체의 비용이 500불 미만에서 이제 900불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시장이 커지겠구나.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탑재량이 300개 내외였는데 앞으로 3,000개까지도 올라간다는구나. 그러면 전기차 침투율이 증가하고 있고 높아지고 있고 자율주행 시장이 앞으로 올 것으로 당연시되고 있는 산업의 방향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시선으로 차량용 반도체 이 시장은 또 하나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꼭 해보시자라는 것이 오늘 방송에 가장 시청자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주 핵심입니다. 이 시장은 커진다. 산업의 방향성을 보자라는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죠. 이 반도체 시장이 왜 많이 들어가는가? 센서, 엔진, 변속기, 미션, 제동장치, 여러 제어 시스템에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에 모두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예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내릴 때 오른손 왼손을 열심히 돌려서 내렸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켤 때도 터치가 아니라 뭔가 아날로그 레버를 1단, 2단, 3단, 4단 돌렸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전동화, 전자화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셨을 때에 반도체 늘어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신승용 대표님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달리는 컴퓨터다. 달리는 컴퓨터가 이제는 자동차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내용 같습니다. 안전, 고급화, 전기차로의 전환,
자율주행의 고도화, 결국 ADAS, 파워,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모든 전자장비를 컨트롤할 때에는 반도체가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많이 들어가고 확대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반도체에서 이 기업은 차량용 반도체 대장주야라고 떠오르는 기업이 사실 실적과 매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차량용 반도체 매출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2% 내외인데요. 그러나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로 본다면 반도체 전체 성장률은 약 7.6%인데 차량용 반도체 성장률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25%의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는 시장이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입니다. 한국 차량용 반도체 매출, 세계 시장 점유율 모두 다 적지만 성장세만큼은 기억해보고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완성차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율은 5% 정도 미만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 미만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국산화에 대한 노력이 정부와 기업 모두 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국내 대표 종합반도체 기업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서울반도체, LG이노텍, KCC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팹리스 기업으로는 텔랩치스, 실리콘웍스, IA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기업적으로는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전력 제어 반도체 모듈 이 부분은 산업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차량용 반도체, 기본 차량용 반도체 MCU 이런 쪽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선점이 강하게 잡혀져 있고 기술력을 뛰어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로서 국산화율을 높이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을 결합시켰을 때에 잘 할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 분야가 전력 반도체 그리고 V2X 관련한 자율주행 통신 반도체 그리고 AI 기술이 함께 접목된 AI 반도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제어 반도체 모듈이 앞으로 투자자의 시선으로 우리가 조금 미래 먹거리로 집중해서 볼 곳은 MCU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선점해 있는 반도체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 반도체, 통신 반도체, AI 반도체, 통합 제어 반도체 모듈 시장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DB 하이텍, 최근 SK하이닉스로 인수가 된 키파운드리라는 기업들이 앞으로 개발에 앞장을 설 계획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텔레칩스, 한컴 MDS, 칩스앤미디어, 유비벨록스, 해성DS, 현대 모비스와 만도까지 국내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에 좀 속한 기업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좀 살펴보시면 앞서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이름을 좀 나열해 드렸습니다. 다시 보기 영상 유튜브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전력 반도체와 관련한 화합물 반도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도 화합물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 중인 분야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활용한 전력 반도체 개발에 거의 생산 공장과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완성 자동차 기업이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생산 공장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케이스인데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차량용 반도체 개발과 연구 모두 다 앞장서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웨이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출력과 전력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10%의 연비 개선과 그리고 차체
반도체가 가벼워져야 되고 소형화되고 있는 그 엔진룸 같은 경우에 5분의 1로 기존 PCU 대비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나 질화 갈륨과 같은 이런 쪽으로의 반도체 웨이퍼 기반이 변화되고 있어서 이 화합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발전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발전 방향은 대량 생산 기술이 있어야 하고요. 전력 반도체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소재 활용을 통해서 경량화, 소형화가 전기차 발전의 주 방향이다라는 골자를 좀 보시고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앞으로 전력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대량 생산 기술, 신소재 활용을 통한 경량화, 이제 엔진도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겠다라는 소재 업체들의 개발 소식까지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기업으로는 DB 하이텍, LS 세미콘, SK 실트론, RFHIC 이런 기업들이 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현재 문제와 이슈, 차량용 반도체 현황 함께 짚어보았고요. 투자자로서 바라보아야 할 미래 먹거리,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까 관련 종목들 체크해드린 것들 앞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후 6시에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온라인 공개 강연회를 여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들어오셔서 내년도에 어떤 업종이 유망할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샘플러스 더하기 채널,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 저녁 드시고 나서 6시에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참 심각한데 위드 코로나 진행하고 나서 좀 이렇게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여행과 항공주가 올라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진단키트주가 또 강세를 보였죠. 시즌도 12.9%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 보였는데 꾸준하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주에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여행 항공주에 투자를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께서 첨언 좀 해주신다면요. 네, 해외에서 일단 그 위드 코로나를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획들을 좀 잡아놓고 진행을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행, 항공, 카지노 그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프라인 마켓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이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호텔 관련주들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나 이렇게 차트를 쭉 보시게 되면 최근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이미 이제 이런 리오프닝이나 위드 코로나나 어쨌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이거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주가는 이미 좀 상승을 선반영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이미 해외에서는 이걸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관련주들이 그 당시에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리오프닝 하는 시점에서는 주가들이 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세가 올 초에 한 번씩 다 나와주고요.
지금은 하락 트렌드를 좀 그리고 조정기를 좀 크게 맞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일단 뭐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결과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일 뭐 한 4,0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선진국 사례를 우리가 이제 봤었을 때 인구 대비 리오프닝 이후에 확진자 수를 생각을 한다라면 뭐 하루 평균 5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와도 사실 이상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정도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과연 호텔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여기서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온다라면 분명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저점 매수를 뭐 결국은 뭐 정상화가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언제 정상화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분명히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수혜를 봤던 종목들이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들,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섹터,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주들 내에서는 일단 뭐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그 시점은 이미 지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가 이제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이 나오는 위치, 지금 시젠이 일단 진단키트 대장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어제 나왔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하락 트렌드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겨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진단키트 쪽을 뭐 봐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쪽 섹터들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온다라면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 관점의 종목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휴마시스나 시젠,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부 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그리고 실적들이 좀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진단키트뿐만이 아니라 원격 진료라든지 보면 뭐 인성 정보라든지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쪽 오픈베이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원격 진료, 그 다음에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음압 병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Y나 GH 신소재 이런 종목들에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종목들이 다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고 코로나19 내에서도 분명히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좀 주도를 하는 그런 섹터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시젠도 보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압병실 관련주도 대부분 비슷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세부적인 섹터가 강하게 갈지는 좀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접근해야 되겠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하락 트렌드를 형성했다. 그리고 진단키트도 모든 종목들이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는 종목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했고요. 뭐 실적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도 거래량이 붙어야 올라간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번 주 저희가 강연회가 참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12월 4일이죠. 12월 4일 박원재 이지환 전문위원께서 오프라인으로 대면 대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강연회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통해서 전화 주시면 접수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